김건희 여사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선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녹취가 공개됐는데도 대통령실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명태균 관련된 얘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여사가 만약 총선 개입을 했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는 명태균이 대통령실을 팔고 다녔다. 윤상현 의원의 얘기처럼 허풍쟁이였다. 일설에는 사기꾼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취재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복잡하고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거대한 업무처럼 숨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오늘 고소의 전략에서는 조국 혁신당에서 가장 명성을 휘날리고 있는 국회의원 한 분 모시고 이 사건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혜민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자, IT 전문가신데 이런 네.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누자고 네. 이렇게 좀 모셨는데 괜찮으시죠? 네, 왜냐하면은 국회가 이제 결국에는 국민의 의견을 대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안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방통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한 네. 그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환호성을 지르면서 야, 조국 혁신당에 이혜민 의원 같은 분이 있구나라고 네.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 평가를 받았던 비결은 어떤 겁니까? 비결은 아마 되게 오랫동안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입장에서 늘 결정을 내려오던 그런 버릇이 있기 때문에 저의 말을 듣는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대변을 하는 걸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청문회 과정에서 준비를 매우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다. 밤잠을 안 자고 늘 이렇게 준비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철저한 사전 준비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사전 준비 당연히 하고요.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촌철살인 그 부분은 상임위장에서 직접 튀어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상임위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질의를 준비한 거에만 기대지는 않고 실시간으로 그 자리에서 오며 가며 질의응답을 봐가면서 심지어 실시간 댓글까지 봐가면서 시나리오를 제가 다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저한 준비 그리고 평소에 갖고 있는 역량 거기다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이제 그걸 전문용어로 정치인의 묵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좀 기대하면서 네. 실제로 너무 심각한 문제를 단순화하는 거 아니냐, 너무 표피적으로 형식적인 것으로 좀 치부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네. 명태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문제는 좀 더 본질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오늘 의원님 모셨고요. 자, 김건희 여사가 총선 개입했다는 의혹이 폭로가 됐는데 대통령실이 아무 이제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핑계를 이제는 체코 원전 네. 출장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네. 반응하고 있지 않고요. 이 부분은 아마 다녀오시면 바로 반응을 대통령실이 국민에게 소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유는 공천 개입을 했다 안 했다 이 논란이 어제 그 뉴스토마토의 보도 이전에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2024년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나온 것은 2022년 부분입니다. 2024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실에서 반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천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천 개입이 아니다라고 반응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근데 이번에 폭로된 것은 2022년 부분은 이미 공천을 받았고 실제로 당선도 됐었기 때문에 그 논리대로라면 공천 개입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지난번에 2024년 부분에 대해서 그 논리 그대로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공천 개입을 한 것이다.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비유를 하면 되냐면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나는 술을 마신 게 아닌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네. 대통령실에서 2024년 부분에 대해서는 술을 마셨다 마시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 그대로라고 한다면은 2022년 부분에 대해서는 공천 개입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천 개입을 이제 했다는 정황은 나와 있고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지만 녹취 파일을 보면은 공천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통화했다는 것은 지금 명태균 대표라는 사람도 본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사가 개입을 했는데 왜 여기에서 반응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지만 이것도 역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지 않고요. 자,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할 것이 왜 김 여사는 그러면 공천 개입을 했느냐. 이것은 불법이기도 하고 남편이 개입하는 것도 논란인데 그렇죠. 사인인 배우자가 개입을 했다는 것은 더 큰 논란인 줄 알았을 텐데도 왜 개입을 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좀 의문으로 남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한 중대 범죄인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거를 되짚어 보면 되냐면은 예전에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박근혜 씨의 경우에는 공천 개입을 했다는 이유로 2년 형을 받았어요. 선고를 받았죠. 당시 수사를 이끈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 두 검사였다고요. 이걸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대통령 부부가 이것을 그냥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왜 그랬을까? 중대 범죄인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하면은 주저함이 없었던 것은 검찰이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이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는데 내 뒤에 검찰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수사하고 누가 우리를 기소하겠어라는 주저함이 그 뒷배를 믿고 주저함이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은 도대체 왜 대통령 부부는 공천 개입을 하려고 했을까? 한 칸 더 앞서서 질문을 드리자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지금 대통령 부부가 저는 거의 공동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 부부가 장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국회입니다. 검찰, 경찰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는 이제 군대까지 국회는 본인들이 장악을 못하고 있는 영역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당 적어도 여당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정권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싶다. 내가 그냥 국회의 반 정도는 장악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절박함 또한 함께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필요성은 국회장을 위해서는 뭐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통제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이제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공천 주려고 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배경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자, 이게 이제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미 정권이 중반기, 후반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느냐? 아니면은 보수정당 내부에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이런 행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정권 재창출 또는 보수정치 세력이 절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도 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위기감에서 올 수 있다라는 것이 대통령실도 인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사실은 그저께까지만 해도 추측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제 표결에 원래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예고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취소를 하고 그리고 표결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우선 그 필리버스터를 취소를 한 것은 거의 저의 추측이지만 뉴스토마토의 이 노트록 그 공개가 있은 다음에는 여기 여사를 더 이상 이제는 디펜스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표결에 참여를 안 한 것은 혹시라도 내부 이탈표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당의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내부의 균열이 사실 바깥에서 오는 공격보다는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 말씀은 굉장히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그렇죠. 있다. 국힘 내에서도. 네. 결국 김건희 여사 문제는 방어할 수 없다라고 네. 이제 판단한다는 것이고. 네. 자, 그러면 용산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반응을 하면 말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끝까지 그냥 모로체로 일관해버리는 것이 전술적인 측면에서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훨씬 더 낫습니다. 네. 저 같으면은 네. 그 위치에 서고 싶진 않지만 저 같으면은 아마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무응대로 대응을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혹시 개사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반응을 했던 것을 짚어봤을 때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굉장히 실망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반응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제는 다녀오고 나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힘 내에서도 이제 이것을 더 이상 방어할 수 없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주초가 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뉴스가 아마 터질 겁니다. 터지고 그것은 이제 특정 언론사가 지금 취재 준비를 다 하고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는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네.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의 국정 총선 개입에 관련된 보도일 텐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조국 혁신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일 수 있다. 민주당은 좀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좀 네. 지켜보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조국 대표도 직접 그 최고회의 발언을 통해서 야 이거 뭐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강한 톤으로 이제 비판을 했는데 자, 조국 혁신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방금 더 이상 할 수 없다를 보통 이제는 바깥에서 표현을 어떻게 얘기하면 임계치에 다다랐다 혹은 이제 영문 표현이긴 하지만 가장 이 상황을 잘 표현을 하는 거라서 소개를 드리자면은 moving the needle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바늘을 움직인다. 그게 바늘이 이렇게 흔들리다가 확 넘어가는 시점을 이야기를 하고 물리적으로 바늘을 움직인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상황을 눈에 보이는 만큼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어떤 그런 순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율 10% 언제 10%로 떨어지지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탄핵 혹은 어떤 식으로든 이번 정권을 이제는 막아서려는 그런 포인트가 임계치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녹취 파일도 떠지고 그렇다면은 바늘이 이제는 움직이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늘이 움직이려면 결국에는 어떤 무게, 이제 저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무게가 더 얹어져야 되거든요. 증거들이.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미 탄추위를 발족을 했습니다. 탄추위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3년은 너무 길다 저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탄핵이나 퇴진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라는 약속이고 거기에서 이 저울에 계속해서 증거를 모으고 탄핵이나 이제는 그 퇴진에 필요한 것을 모아서 입법화하고 그리고 퇴진 운동에 제일 앞장서겠다라는 그 선명성을 내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국혁신당 전원은 12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이 탄추위의 활동에 대해서 각 상임위에서 해당되는 모든 역할들을 현재 계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쇄빙선으로서 역할 제대로 못한다. 민주당은 공룡인 줄 알았지만 조국 혁신당도 민주당을 닮아가는 거 아니냐. 말로는 국민들에게 탄핵 추진한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좀 보이는 게 없어서 국회 들어가고 나서 좀 다들 생각이 또는 몸이 반응을 좀 달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는 일부의 이야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은 뭐 입법이랄지 아니면은 언론에 대응하는 것이랄지 아니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가장 빨리 논평을 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체감하기로는 어느 정당보다 비단 뭐 무슨 민주당이나 뭐 다른 정당이랑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당보다 가장 빠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입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좀 프레임화하는 것 같긴 해요. 들어가고 나서 뭐 변했다 아니면 무거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당론화하는 과정 또한 가장 빠르고 가장 선명한 상태입니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듯이 비교섭 단체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한계는 분명히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동시에 저희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12명의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비교섭 단체 요건 완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양도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많이 총선 과정에서는 실제 스포트라이트가 되어서 기사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오히려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비슷하게 이렇게 보도를 해줬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언론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관련해서도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거는 이제 프레스 커버리지라고 보통 부르죠. 커버리지 면에서는 더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이따 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것 같지만 재보궐 선거 과정에 돌입을 하면서 근래에는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정당이 선거로 어떤 활력을 찾고 그다음에 당원들을 더 결집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선거 과정에 돌입을 하면서 지지도가 더 올라간다거나 결집이 된다는 것은 좀 더 고무적인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선거에도 직접 뛰어들어서 이제 지역에서 후보를 내고 단체장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인식은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원래 이제 비례 전문 정당이었으니까 굳이 네. 지역구까지 후보를 내면서 민주당과 경쟁을 할 거냐 좀 이거 심한 거 아니냐
지금 네. 현재 국회에서 갖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을 넘봐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도 있긴 해요. 저는 그 또한 소수 의견이길 바라는데 제가 정치 신인으로서 그리고 하지만 그 전에는 저는 제 업계에선 약간 시조세척 같은 네. 느낌인데 전략을 짜고 비전을 수립을 하고 했었던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장 피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의자 싸움이에요. 정해져 있는 의자를 놓고 많은 다수의 사람이 하나, 둘, 셋 하면 앉으면서 의자를 차지하는 의자 싸움인데 서로 진보 진영의 집권을 꿈꾼다면은 의자 싸움을 하면 안 되고요. 의자의 수를 늘려야 됩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이 재보궐선거에 세운 전략은 의자의 수를 늘리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에는 미리 우리는 강화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 부산 금정에서는 1대1 구도를 만들겠다. 호남 안에서는 어차피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호남의 정치 퀄러티를 더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 그래서 호남인들로 하여금 또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짰기 때문에 저는 아주 그 의자 수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보 진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마치 호남 안에서 싸우게 만드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아주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네. 이번에 경쟁하는 구도를 보면 대변인 또는 이제 당 관계자들의 얘기가 네. 약간 이제 선을 넘는다. 조국혁신당도 선을 넘고 민주당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냐. 또 민주당에서는 야, 조국혁신당 정말 너무 오버하는데 왜 이래? 뭐 이런 이제 느낌을 제가 봤습니다. 뭐 디테일하게 그 이제 문장을 어떻게 썼는지는 뭐 좀 차치하더라도 네. 그래서 감정 싸움이 조금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인데 그것도 불가피한 것인가요? 선거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는 감정 싸움이 존재를 하겠죠. 모든 메시지를 다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만 보더라도 어제 제가 이제는 저희 류재성 후보의 인터뷰를 조금 봤는데 거기에는 어디에도 무조건 제가 돼야 돼요.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금정구를 위해서 공개 토론을 통해서 금정구를 위한 금정구청장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길을 금정구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주자. 그 후에 단일화를 하고 이기는 선거를 합시다라는 제안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감정이 좀 더 올라와서 방금 말씀하신 선을 넘는 부분이 존재를 할지 모르겠지만 선거는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 차원에서는 그다음에 후보 캠프 차원에서는 굉장히 절제되고 굉장히 격이 있는 그런 식의 선거를 현재 치르고 있습니다. 네. 혹시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시켜서 교섭단체로 인정하려면 민주당 협조가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번에 혹시 재보궐선거 때문에 그런 것이 물 건너갈 수도 있다. 민주당 협조 안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 또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추측은 저는 10가지, 100가지 추측들은 다 가능하고 모든 옵션 또한 다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가장 맞는 옵션들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진보 집권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그때의 상황에 가장 맞고 그다음에 가장 옳은 길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지금 벌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옵션이 오면은 같이 터놓고 무엇이 가장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길인가를 놓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은 어떤 고지를 우리가 점령을 하기 위해서 사다리만 내 사다리, 너의 사다리 이 두 가지만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 사다리를 걷어차야지만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정글짐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봐서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때 가장 국민한테 옳은 길, 그다음에 저 고지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 좀 추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그런 철학,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었고
조국혁신당이 가고자 하는 길 또한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여러 우려들을 저희가 안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우려들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지금 가장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 진보 진영이 집권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정권을 최대한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거기에만 초점을 두면은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제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단도직입적으로 네. 질문하겠습니다. 교섭단체 됩니까 안 됩니까 올 안에? 올 안에요? 예. 모릅니다. 모릅니다 이러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모릅니다. 예.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칼자루를 저쪽에서 예. 강자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 이고요. 그렇다면은 조국혁신당은 무엇을 해야 될까 한다면은 그 방향성을 그 강자가 혹은 칼자루를 가진 측에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가치를 내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탄추에서 하는 일이랄지 아니면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저는 의자수를 늘리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진보 진영에 더 집중을 하게 만드는 것이랄지 이 모든 상황이 옳은 길을 향해서 민주당이랑 같은 방향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예. 그래서 모른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하지만 이 방향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든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것이고 그것이 옳은 가치를 전달하는 한 민주당에는 오히려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조언을 하나 드리면 이제 강자가 당위를 이렇게 구현할 가능성은 높고 약자는 상대적으로 당위를 구현할 가능성이 없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그 집단의 지도자가 강자의 집단이든 약자의 집단이든 그 지도자가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와 조국 대표가 지금 마음을 먹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집단의 논리로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지만 지도자가 갖고 있는 방향 그리고 한국 정치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바람 뭐 이런 걸 생각하면 해결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조국혁신당은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오히려 국회교섭단체 문제도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내는 것은 고도의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재보궐선거 관심이 아무도 없었는데요. 갑자기 호남선거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네, 저희가 총선 때도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재보궐선거 또한 그런 역할을 했고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그 조언들이 굉장히 와닿는데요. 집단의 논리로 가는 것보다는 사실 두 대표님의 개인의 영역으로 이제는 갔을 때 저는 가장 이분들이 힘을 받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힘을 받는 것은 어디에서 힘을 받냐면은 국민들한테 힘을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재보궐 선거를 이렇게 여러 그 선거를 축제처럼 올리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조국혁신당이기 때문에 그 또한 교섭단체로 가는 또 하나의 또 긍정적인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이제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 이슈 그리고 지금 국정농단 이슈와 관련해서 자 172대 10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습니다. 오히려 172대 12이기 때문에 이 12가 외형상으로 드러나는 에너지의 총량은 172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면에서 조국혁신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용산에 텐트를 깔든 아니면 김건희 여사 집 앞에 가서 뭔가 시위를 하든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길바닥에 앉아서라도 조국혁신당 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거 없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네, 오늘 사실은 아마 이제 그 함 신부님까지 해서 시국 선언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한국 언론재단에서 이제 그 건물에서 하려고 했다가 프레센터에서 하기로 했는 거를 갑자기 하루 전날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도 사실 가장 앞서서 거기 회의실까지 쫓아가서 소리 지르고 들어 누운 사람은 우리 당의 조국혁신당의 김재원 의원입니다. 누구시라고요? 김재원 의원이요. 김재원 의원. 네.
조국혁신당은 한 명 한 명의 의원들이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런 심정으로 그런 행동력을 현재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언론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지난번에 방통위를 찾아가서 과방위 의원들, 야당 의원들이 찾아가서 좀 항의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일 먼저 나는 방통위 앞에 가서 들어눕겠다라고 얘기한 사람 저고요.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결국에 다 가게 됐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맞불로 여당까지 다 출동을 한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현재 알게 모르게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런 쇄빙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억울할 수는 있는데요. 어떻게 한 아닙니다. 사람이 10사람 몫을 할 수 있느냐. 네. 그것도 양적인 면에서 또는 질적인 면에서 야 이거 우리 초인도 아니고 어떻게 전지전능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조국혁신당에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답변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국혁신당의 운명이다. 당으로서 대중정당이 되든 또는 차기 대권의 유력주자로서 조국 대표가 올라서든 또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정말로 열혈 동지처럼 손을 잡고 함께 가든 무엇이든 간에 지금 현재 국민들이 기대하는 모습은 총선 때 민주당에 보였던 관심, 조국혁신당에 주었던 애정의 네. 크기만큼을 사실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대중의 네. 요구인데 네. 그걸 지금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저는 감수는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받아들이고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혹은 행동을 절대로 굽힐 생각은 없고 네. 좀 더 저희의 진정성이 잘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고요. 말씀하신 한계 또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가 아마 저희의 전투력을 그렇게 이렇게 약화시킬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 한계가 느껴질수록 좀 더 세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모습을 자주 네. 좀 보기를 바라고요. 저는 뭐 제가 민주당 쪽 사람을 많이 알아서 그런지 조국혁신당 생각보다 더 강력하게 싸워야 하는데 그런 모습 보이지 않는다. 물론 그분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조언 진짜 아프게 받고요. 예.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듭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 총선에 개입했다. 국정농단 여러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차별화된 접근을 어떻게 할 거냐. 목소리만 키운다? 자, 이런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차별화된 전략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주당도 굉장히 민감하고 또는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나와서 이것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먼저 소리를 지르니까 오히려 공간이 좀 열리지 않은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얘기하듯이 조국 혁신당만의 카드 뭔가 한 칼 이런 게 이제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략을 수립하는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게 빨리 움직이게 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게 된 배경에 조국혁신당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죠. 조국혁신당만의 어떤 전략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는 제일 먼저 지금 탄추위 아까 말씀드린 탄추위를 설립을 하고 탄추위에서 좀 조직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 또한 그 안에서 다 논의가 되고 그리고 탄핵이나 아니면 퇴진 운동을 위한 여러 가지 증거들 제보들을 지금 다 수집을 해서 모아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법화해서 풀 것들은 입법화해서 풀고 그다음에 목소리만 내지 않냐 말씀을 하셨지만 목소리로 또 내야 되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논평 또한 되고 저희가 이거를 단편적으로 엄청나게 사이즈가 큰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는 또 장점이 있거든요. 아주 빠르게 결정하고 가는데 그 빠르게 결정하고 가는 과정이 약간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12명이 똘똘 뭉쳐서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입법이랄지 아니면은 논평이랄지 이게 아주 하나의 고도화된 전략 하에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아마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국정감사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이 탄추위 활동과 연계된
계획들이 다 모든 의원들이 짜고 있어서요. 아마 좀 구속혁신당을 움직이는 게 뭔가 일사불란하고 조직적이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평론가 중에 한 분이 이번 국정감사 보면 조국 네. 혁신당의 실력이 진짜 드러날 것이다. 아, 자, 민주당 네네. 170명과 12명의 조국 혁신당 의원들이 경쟁을 했을 때 어떤 정당이 국민들에게 확 와닿는 이슈를 네. 가지고 제대로 따지고 묻고 바꿀 것이냐. 네. 기대를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네. 그 기대에 꼭 부응하셔서 보궐선거도 성과를 내시고 네. 그리고 교섭단체와 관련된 부분도 반드시 성과를 내어서 국민들이 바라는 조국 혁신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하루하루가 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나눴던 이야기 다음에도 좀 더 진척된 내용이 있으면 한 번 더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너무 좋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고소의 전략 이혜민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